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요, 고려인의 삶과 연해주 독립운동이라고 이렇게, 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고려인의 독립운동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연해주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이고, 한류열풍사랑의 의장이고, 그리고 사단법인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 강의를 청소년 대상으로 또 일반 대상으로 여러 번 이렇게 해왔고요. 한류와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그런 어떤 알리는 활동들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뭐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뭐 박물관 가이드도 여러 차례 이렇게 하고 있고요. 2019년 4월 11일은 이제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에센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역사 강연회를 했고요. 그리고 독일 베를린 이렇게 쭉 작년에는 이렇게 독립운동사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거에 또 연장선상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연해주 독립운동, 또 고려인의 독립운동이면서 또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는 바대로 이제 조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이라고 하면 뭐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실제로 봤어요. 이제 고려 사람이냐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러시아어로 예전에는 저는 이제 가레이츠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형용사라고 하더라고요. 가레이츠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고려인이라고 하는데 왜 고려인이라고 하느냐 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선 사람들이 연해주가 고구려 땅이었음을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 고려 사람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연해주로 이렇게 올라가서 살다 보니까 러시아인들이나 러시아권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고려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고려라고 했을 때는요, 원래 고구려를 원래 고려라고 했습니다. 고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고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구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망국의 조선인이 아니라 옛 고구려 땅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망국이 되었을 때 일제 강점기가 되었을 때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잖아요. 압록강을 건너면 간도 땅입니다. 서간도, 북간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독립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로 이렇게 와서 거기서도 이제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간도 땅에 가신 분들은 여기가 옛날 우리 고조선의 땅이야 라고 또 얘기하고 부여의 땅이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연해주로 갔을 때도 여기가 과거의 발해였다. 그리고 그 이전엔 또 옥저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연해주라고 하는 곳은 이렇습니다. 간도 땅이 있어요. 서간도 또 동간도 그 위에 북간도 이렇게 있고요. 그 간도를 아우르는 저 광활한 땅을 이제 만주 또는 뭐 중국 이렇게 해서 만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보면 연해주가 있습니다. 연해주 땅이 있는데요. 이 역사는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지도겠어요? 언제 지도? 발해죠, 발해. 대진국 발해입니다. 이 발해의 땅을 보면 옛날에 우리는 연해주가 발해의 땅이었죠.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보면 뭐냐면 고구려의 땅입니다. 이건 이제 고구려인데요. MBC 위대한 유산 조금 이제 흐린데 거기 보면 고구려의 땅이었죠. 그리고 이 옥저라고 오츠크해 있는 곳이 이제 옥저라고 하잖아요. 네 개의 옥저가 있는데 동옥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올라가 보면 단군조선, 고조선 때의 그런 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인은 다른 말로는 조선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인은 뭐 지금으로 보면 한국인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한인이라고 했습니다. 한인. 예, 한자에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고려인이 조선인이고 그 조선인이 또 한인이라는 거죠. 한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착지가 한촌이잖아요. 그래서 구한촌, 신한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인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인 집단 거주지 블라디보스크에 여기 독립운동의 메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려인들의 아리랑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수없는 고개들을 넘어가신 분들이 고려인 분들이다. 그 고려인 분들의 여정은 150여 년 전에 이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연해주 땅으로 이주를 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되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스탄 국가들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 그 여정이 150여 년의 그런 여정을 밟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셨다라는 얘기죠. 그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고려인 강제 이주 사건입니다. 1937년입니다. 1937년. 이 해가 뭐냐면은 중일 전쟁이 일어났던 해예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해인데요. 그래서 고려인들은 소련군에 의해서 스탈린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6천여 킬로 떨어진 낯선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 철길을 타고서 카자흐스탄에 보시면 우슈토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저쪽 크질오르다, 뭐 타슈켄트, 알마티, 사마르칸트 뭐 이런 곳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 정착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비석들을 보면 왼쪽에 있는 비석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은 블라디보스토크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38년 4월 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여기에서 오는 기간 동안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런 17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렇게 오면서 기차를 타면서 그 안에서도 추위에 떨면서 한 2달간의 이렇게 이동 과정에서도 많이 죽고, 그리고 초기 정착 과정에서도 그때가 이제 눈이 내리는 아주 겨울철이었어요. 그 온도가 한 30여 도가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디서 본 거는 36도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추운 곳에서 이제 계속 사람들은 죽고 그 사람들을 묻으면서 이렇게 이제 공동묘지를, 이제 우슈토베 공동묘지인데 이 공동묘지를 형성을 했습니다. 고려인들은 날이 밝으면 죽은 이들을 땅에 묻고 갈대밭과 늪을 논밭으로 이렇게 일궜다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묻고 산 사람은 살아가야 되니까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묘지의 모습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서 아까 보셨던 우슈토베, 불은 꺼도 될 것 같아요. 예. 우슈토베라는 곳에서 쭉 이게 이쪽이 동쪽이라면 서쪽으로 쭉 가면은 크질 오르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기 때문에 이제 어디 위치를 좀 알겠는데요. 허허벌판, 여기도 뭐 굉장히 촌이죠. 지금도 그런데요. 이 크질 오르다의 묘지에 가보면 홍범도 장군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이렇게 묘가 있고요. 홍범도 장군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 100주년이잖아요. 100주년 코로나로 인해서 100주년이 그냥 쑥 이렇게 지나갔지만 굉장히 우리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 시절에 가장 큰 대첩,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둘인 이제 봉오동 전투와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 있었는데 여기에 전부 이렇게 참여를 하셨던 분이 바로 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래서 혁혁한 공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여 1937년에 강제 이주를 오셔가지고 크질 오르다라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고려극장이라고 하는, 저도 그 극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 이제 홍범도 장군에 관한 공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문지기로서 이렇게 수의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1943년에 해방되기 2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영상이 1922년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한 홍범도 장군의 모습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내리고 스메트로시의 사관학교 의장대가 환영했습니다. 지금 대회 담당을 보고 있는데요. 생산 인터내셔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부에 또 특히 칼빈 등의 당시 러시아의 최고 실력자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테야메센, 단상현, 여운형, 김유식 같은 한국의 지도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단화에는 이제 당시 참여했던 대표들이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네, 그 앞에 이제 김원경 애가 이 두 분입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인텔리였죠. 저 단을 삭발하는 식물이 이제 홍범도 장군이고
홍범도 장군 약간 긴장한 듯 보이는데요. 지혜가 최진동 장군입니다. 아, 체력도 꽤 좋았던 걸로 보십니다. 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모두가 긴장하고 계시는 듯한데요. 네. 한 장면 같기도 하네요. 네. 왜 여기 영웅들이 다시 보입니다. 아, 저 때는 30대 중반이라 아주 젊은 최진동 장군 기억하시죠? 네. 여기 그 옆에 있는 분이 최진동 장군입니다. 여유롭네요. 네. 여유롭다, 뭐, 긴장하고 있다, 이런 뭐 설명도 했었는데, 1922년에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한 홍범도 장군,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아까 영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죠. 최진동 장군, 이런 분들이 봉오동 전투에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었던 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강제 이주를, 홍범도 장군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 뭐 이 승리를 하셨다, 뭐 이런 것들은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의 묘가 카자흐스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은 아직도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그 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거는 이제 고려 극단의 모습입니다.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찍었던 모습이고요. 카자흐스탄에는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있으면 거기서 한 10여 미터 이렇게 가면은, 크질 오르다에 묻힌 개봉우 선생이라는 분도 있는데요. 이 개봉우 선생의 묘에 이제 참배했었던 그때 이제 기억이 있고요. 이 개봉우 지사는 임시정부 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3.1운동에도 참여를 하시고 독립신문에 독립운동을 고취하는 그런 글도 게재하시고 안중근 평전 같은 소설 그 내용도 이렇게 연재를 계속 하셨고요. 그리고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십니다. 근데 강제 이주를 당하시고 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22년 동안 크질 오르다에서 모국어, 그러니까 한국어죠.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보급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문법, 조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집필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때 같이 왔었던 단체와 같이 만났던 분이 개봉우 선생이라고, 개봉우 선생의 넷째 아들 개항림 선생,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이분도 만나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를 잡으러 온 일본군이 집에 3번이나 불을 지르며 가족들을 괴롭혔던 사실을 이제 증언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개봉우 지사의 손녀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후손회 부회장인 개일이나 씨가 또 살고 계신 것으로, 이게 작년의 어떤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봉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유해봉안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관해서 이렇게 유해봉안을, 우리나라로 이제 유해봉안을 해오셨어요. 카자흐스탄의 묘지에 있는데, 오셨는데, 개봉우 선생하고, 황운종, 지사 해가지고 이 두 분이 또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이 두 분 내외를, 그러니까 4분이죠. 4분을 이렇게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분은 이제 홍범도 장군인데, 홍범도 장군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이렇게 사실은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국내로 유해봉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 김알라 씨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고향으로 오고 싶어 했다. 모든 우리 강제 이주를 당했던 우리 고려인 분들께서는 돌아오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고향으로 오고 싶어 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려인 분들은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뭐 여러 나라들에 이렇게 살게 되시는데요. 지금도 카자흐스탄에 한 10만 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도 한 20만 명 안쪽으로 이렇게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모스크바, 84년 LA 올림픽, 그리고 88 올림픽이 치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보면 88 올림픽이 일어났을 때 고려인 할머니들께서는 올림픽이 열리는 저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이다라고 목 놓아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화도 있습니다. 88 올림픽이 있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1990년에 한국과 소련이 수교가 돼요. 그래서 수교가 되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비에트 연합인데요. 여기 보면 15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그 고려인 분들에게 들었지만
이 15개 국가는 자유롭게 이렇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이런 국가들,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나라를 또 전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잖아요. 이때 독립을 한 겁니다. 91년에 카자흐스탄이 독립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 이런 얘기도 자주 듣게 된다는 거죠. 뭐 강압적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남으신 분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에 남은 분들도 있지만 모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죠. 러시아 민족은 러시아로 가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가고 독일 민족은 독일로 갔다. 독일에서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다 모셔갔다. 극진이 이렇게 대접해서 모셔갔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에 남을 것이냐? 어디 다시 연해주로 갈 것이냐? 한국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은 고려인이 55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국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재외동포법이 개정이 되고 2007년에 방문 취업제가 실시가 되는 여러 가지 제도 사항이 되면서 국내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지 한 20년 또 1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안착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고려인 후원단체 넘어가 계시는 안산, 경기도 안산에 특히나 18,000명, 2만 명 이런 분들이 고려인 분들이 계시고 전체적으로 국내에 한 8만 명 계시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먼저 고려인의 독립운동에 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홍범도 장군, 신채호 선생,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고 이젠 좀 알아나가고 있는 최재형 선생, 이동영, 이상설, 이동희, 장도빈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연해주 항일 영웅 59인이라고 해서 어딘가 선정이 되었었는데 59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외에 수천 명이 있었다. 무명에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희생을 당하신 거죠. 그 중에서 이렇게 뽑자면은 오늘 이제 소개가 되는 분들이 이거 빨간색에 요 분들이 이제 좀 소개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 됩니다. 네, 1860년에 북경조약에 의해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고 그 전에는 청나라 땅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북경조약, 아이온 조약, 북경조약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러시아 땅으로 연해주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1863년에 처음으로 기록상입니다. 첫 이주가 지신어 마을에 이제 13가구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들어간 곳이 이제 한촌이 되는데, 왜 한촌이 이제 옮겨간 곳은 신한촌이 되고, 과거에 있었던 곳은 구한촌, 이런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블라디보스토크의 이 신한촌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제 이 한인 집단 거주지이면서 독립운동의 어떤 거점으로 이후에 일제강점기 이후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70년에서 88년에는 우수리 지역에 30여 개 주요한 한인 마을이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조선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잖아요. 84년, 88년. 그래서 수호통상조약, 육로통상장정을 통해 가지고 수교를 맺으면서 이제는 정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1900년대 초에 연해주의 고려인 인구는 3만 명에 이렇게 달하게 됩니다. 이 고려인들이 가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고려인들이 가는 곳에는 바위 위에도 풀이 난다. 이 고려인들이 실제로 스탄 국가에 갔을 때도 그 개척을 할 때도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의 어떤 강인함, 그런 어떤 극복의 의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해도 진짜 이게 벼농사가 안 되는 곳인데 벼농사를 해버리고 그런 곳으로 이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탑이 있습니다. 3개의 탑이 있는데요. 남한, 북한, 그리고 고려인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팔도를 상징하는 또 8개 이렇게 해서 상징 탑을 90년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쭉 올라가면 우스리스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최재형 선생, 이상설 선생 뭐 이런 분들의 기념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이 있었고 러시아와 먼저 관계니까 러일 전쟁을 얘기하자면 한일 의정서가 있었습니다. 이용익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구한말의 이제 친러파죠. 친러파의 어떤 그 이용익이라는 분이 한말의 정치가로서 탁지부 대신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이분을 얘기하자면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 역할을 맡았던 분이 바로 이 이정문 대감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원래 기록에는 탁지부 대신 이용익을 일본으로 납치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납치가 됐어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 사람을 납치한 다음에 강제적으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하고 러일 전쟁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공사 하야시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을 것을 강요해서 이 지용을 내세워서 하야시와 양국 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을 맺게 되죠. 을사늑약을 맺게 됐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늑약 강제로 맺긴 것이다. 강제 조약이다라고 해서 고종은 그 뒤로 헤이그에 특사를 이렇게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이그에 특사 파견하면은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세 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구죠? 이상설 선생. 이상설 선생은 원래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다가 이준 선생이 이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있었던 이 소련에 있었던 블라디보스토크 이상설 선생이 합류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위쪽에 보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이휘종 선생이 합류를 해서 이 세 분이 헤이그에 도착하는 엄청난 과정 있죠. 이거 보면 4월 22일이잖아요. 6월 25일이니까 2달 동안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3명을 싣고 헤이그에 가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제의 어떤 강점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이휘종 선생이 누구냐면 바로 그 이휘종 선생 이때가 약관 22살이었어요. 22살에 외국어가 굉장히 능통했기 때문에 이때 있었고 그리고 연해주에서 그 뒤로도 항일운동을 가장 펼쳤습니다. 이분의 아들이었어요. 이범진 선생의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보낸 거죠. 아들을 네가 외국어가 능통하니 가서 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라 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준 열사는 그때 이제 자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분은 여러 가지 독립 항일 항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범진이라고 하는 분은 최초의 주 러시아 공사로 있었는데 을사늑약이 있으니까 외교권이 박탈당했잖아요. 우리에게 대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종은 너는 들어오지 마라. 거기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제 강점이 되고 나니까 이범진 선생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000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때 당시 2,000원은 신문사에 보내서 동포들의 이목을 열어서 이렇게 하고 2,000원은 대동 총회에 보내서 동포들의 우환을 위로하라. 2,000원 샌프란시스코에 보내가지고 소학교에 붙여서 우리의 연걸들을 갖다 중흥케 하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금들을 다 보냅니다. 독립자금으로 이렇게 다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앞으로 이제 유서를 보냈는데 자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목숨을 끊으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1911년에 이제 자결을 하게 되고 이게 지금으로는 영상도 남아 있어요. 그때 장례식을 했던 것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큰 이슈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휘정 열사의 증손녀는 율리아 피스쿨로바라고 하는 분인데 모스크바대의 역사학부 교수로 역임한 분인데 러시아 연해주 지금 한인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한인 분들이 이제 러시아 분들하고 이렇게 결혼하기도 하고 우리 거기에서 살면서 이렇게 정착을 하는 분들이 또 고려인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1908년에 13도 창의군, 창의라는 의병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창의군이 서울 탈환 작전을 할 때 이때 총대장이 이인영이었고 군사장이 허위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때 10,000명이 있었지만 서울 동대문까지 왔었던 것은 군사장 허위의 300명의 결사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최초로 처형된 분이 바로 이 허위 선생인데 허위 선생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위는 관계의 제일의 충신이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극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왕산 허위 선생인데 그 가문에서 10명 이상이 독립운동 가문이었다. 이런 가문들이 한 5개 가문 정도 되거든요. 뭐 김구 선생,
석주 이상용 뭐 가문이라든지 뭐 안중근 가문이라든지 또는 이 왕산 허위 선생의 가문 같은 경우에 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형제들과 뭐 사촌 뭐 이런 분들이 전부 그리고 이제 항일 시인 이육사 선생까지 이 항일 운동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허위 선생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간도로 갔다가 연해주로 갔다가 그러면서 강제 이주를 당하고 하면서 허위 선생의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뭐냐면은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하다가 연해주로 옮겨간 허위의 가족들은 스탈린 강제 이주 때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옮겨져서 지금의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위의 자손들인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만났던 게 이제 작년이에요. 100주년이 되니까 한번 뭐 총리가 찾아간 거죠. 허게오르기라고는 이제 손자입니다. 한국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조상들이 바라셨던 건 하나의 통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블라디슬라브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허위의 또 자손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키르기스탄이에요. 키르기스탄. 예. 거기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 여기 다 이제 그런 자손들이고요. 또 허위 유병장의 후손 중에 기가이 소피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고려인을 잊지 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고려인, 한국인 구분 없이 평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동의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에 만들어진 독립운동단체 동의회입니다. 이게 최재형 선생이 여기 이제 나타나고요.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다. 함경도 출신의 연해주 한인 거부가 되셨고 안중근 의사의 적극적인 후원자였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 12명과 이렇게 혈맹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자르면서 단지동맹을 하게 되는데 그 단지동맹을 했던 장소가 바로 최재형 선생의 집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 집에서 12명이 이렇게 단지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손가락을 끊어서 맹세를 하자. 우리가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위해 몸을 맞춰 기어이 목적을 달성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최재형 선생의 딸이 이제 최올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안흥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안흥칠이 이제 안중근이죠. 이게 7개 북두칠성이 있기 때문에 응칠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사를 그려놓고 권총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격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권총을 또 이렇게 사서 이렇게 주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해준 분이 바로 이 최재형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올가 페트로브나라고 하는 최재형의 따님께서 이렇게 책으로 기록을 이렇게 해 두셔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록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됩니다.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해주의 어떤 독립운동의 바로 그 주인공으로서의 안중근의 모습이고 이 안중근 의사 사망 후에 유가족까지도 최재형 선생이 이렇게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최재형 선생을 얘기하는데 1920년에 사망을 합니다. 1920년 4월 5일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일본군들이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어떤 과정인데요. 이 사진이 보면 여기 다 이렇게 학살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걸 보고 있는 일본 군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예요. 이걸 이제 4월 참변이라고 합니다. 이 4월 참변이 올해 또 100주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4월 4일부터 2, 3일에 걸쳐서 일본군이 한인을 살상을 하는데 연해주에 주둔해서 그 뭐 300명 정도를 살해를 하고 한인들을 검거하고 가옥들을 불태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최재형 선생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최재형 선생의 이제 4대 소원인 초이 일리아 씨는 지금 고조 할아버지 나라의 인천대에 입학해서 이제 대학생으로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태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최재형 선생 자손들도
이런 지금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13도 의군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유인석 장군이 창설을 했고요. 여기 유인석, 이상설, 이범윤, 홍범도, 이범석 이런 분들이 의병 지도자로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연해주의 어떤 단체. 그리고 1911년에 권업회가 있었습니다. 최재형, 홍범도, 이상설.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도 만들었습니다. 1913년에 이상설, 이동희, 그리고 개봉호 선생. 그리고 연해주에 임시정부도 만들었죠. 1919년 3월 17일인데요. 원래는 2월 달에 먼저 이렇게 만드는 회의를 했고, 3.1 운동이 일어나고 3월 17일에 대한국민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 있는 거고요. 대한국민의회는 바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임시정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가 처음에는 세 개가 있었잖아요. 예, 한성정부가 있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고, 국민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연해주에 있었지만 간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해외 바깥에 있는 독립운동을 하는 거점에서의 대한국민의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의회와 한성정부에서 상해 임시정부로 9월 달에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서 중요 보직으로 들어가신 분이 문창범 의장이 계시고 이동휘 국무총장, 최재형 외교부장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분이 바로 상해 정부로 들어가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희라고 하는 분이 계신 1930년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1937년에 이 부인과 뭐 여러 가족들이 전부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이동희 지사이고 뭐 이렇게 또 자손들이 있는데요. 자손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사셨고 독립운동가셨습니다. 이제 강제 의주로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오게 되셨다는 거죠, 이분들은. И получилось так, что вдова Дунфи вместе с дочками, с сыном, они попали в Узбекистан на эшелонах. Вот там.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마탄 김장군 김정천 장군이 있는데요. 시베리아에 전설이 되셨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디죠? 그 일본군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신흥무관학교의 조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죠. 군인들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창해 청년단, 수청 고려 의병대, 고려 혁명군들을 거치면서 러시아 지역의 항일 투쟁을 이끌으신 분이 김경천, 뭐 조선의 나폴레옹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김 장군은 그 30년대 스탈린 정권의 숙청 작업 때 간첩으로 몰려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 그의 가족들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경천 장군은 39년에 추록을 해서 강제 이주당한 가족들을 찾아서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갔다가 또 거기서 유배돼서 42년에 숨지게 되는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 분이 이런 김경천 장군이 되겠습니다. 김경천 장군의 외 증손녀가 이제 김올가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한국으로 와서 현재 중남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이 3일절이죠? 네. 저는 오늘 제 할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친정분께서는 독립교사 김경천 장군입니다. 아세요? 잘 모르실 텐데 다 아는 척. 리액션이 좋습니다. 일본군과 싸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백마탄 장군이라는 전설로 불리셨습니다. 김경천 장군은 제 아버지의 외할아버지십니다. 할아버지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 장교였습니다. 네. 그러다 1919년 3.1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만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당시 3.1 운동을 펼치던 청년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망명길을 올라 그리고 힘을 기르겠다며 독립군 양성서에 치는 무거운 책자로 몰렸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치는 무거운 학교 교관이 되어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독립군 대장이 되어 동포들을 괴롭히는 마족들을 청산하고 일본군과 싸우셨습니다. 네. 늘 백마를 타고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백마단 장군으로 명성을 날리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자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해외에 스탄 국가들에 지금도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이제 몇 분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 좀 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 8월 21일,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 가니까요. 그 이전에 뭐 한두 달 전인데요. 극동 변경주 국경 지역의 한인 주민 추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8월 21일에 만듭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강제 이주를 단행하게 되는데 이 강제 이주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1937년에 일단 중일 전쟁이 큰 영향을 미치죠. 중일 전쟁에서 소련이 아닌 중국 쪽으로 침략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니까 연해주 조선인들이 항일 투쟁을 하면 일본을 자극하여 연해주 방향으로 침공해 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일본인과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옮긴다.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황무지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뭐 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937년은 37년에 먼저 사전 작업을 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조선인 인텔리들을 무차별 체포 처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강제 이주의 사전 작업으로서 그 인텔리들을 처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조선인 인텔리들은 2,800여 명이 재판 없이 처형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뭐 이제 좀 조사해 보신 분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니까 이게 뭐 2,500명도 얘기를 하고 3,000명도 얘기를 하는데 많게는 실제 명단을 보니까 5, 6천 명이 되더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어딜 가나 이렇게 그 처형을 한 쪽은 축소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처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봐야 되겠지만 수천 명을 먼저 이렇게 사전에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독립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처형이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최초에 집결하는 건 블라디보스토크의 혁명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집결을 하고 9월 25일에 연해주 페르바야 레츠카 역에서 조선인 강제 이주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태워진 기차는 가축을 실어 나르던 칼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추위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 거기에서 이제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열차 바깥으로 이렇게 시체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 한 달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월 9일에 첫 이주를 해가지고 10월 9일에 우슈톱에 처음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다. 이 열차가 124편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7만 2천여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런 정착 과정에서 뭐 1년, 2년 정착 과정에서 2만 5천 명까지도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제 이주 초기의 토굴입니다. 여기 처음에 추워가지고 땅을 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초기 토굴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움막을 짓든지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 겨울을 나야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이 드신 분 죽고 어린 아이들 죽고 이런 와중에서 그 사람들을 묻으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뭐 카자흐인들, 우즈벡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봄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땅을 받아서 농사를 이렇게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황무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논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 공산당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타슈켄트의 고려인 거주 집단 농장은 대단히 높은 영농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의 불모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확을 거두었다. 거의 불모지. 불모지 땅에다가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정착을 시켜놨으니까 그냥 불모지죠. 불모지인데 높은 수확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고려인 분들은 어디 가서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인물이 김병화라는 분인데 김병화 박물관까지도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뭐 노동 영웅, 노력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2번이나 이렇게 수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걸 떠나서 이제 고려인들의 어떤 예전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고려인들이 즐겼던 뭐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Шум тракторов разбудил вековое молчание. Колхоз преобразил степь. К 25-летию советского Казахстана колхозники построили в своем поселке школу-десятилетку. Это лучшая школа в Чилинском районе. Когда на рисовых плантациях не осталось ни одного колоса, ни одного зернышка, урожая в разгаре, и стенная газета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том, как колхоз за возом уходит в район. 네. 마지막에 씨를 확확 뿌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고려인 분한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씨를 뿌려라는 게 이게 농사이기도 했는데 중의적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씨를 확확 뿌려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때 이제 초기 1세대 분들이죠. 1세대 분들, 지금 이제 살아 계시는 분들, 뭐 90세도 되셨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세대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고려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강제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좀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뭐 금지된 상황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를 잃어버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지만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그런 고려인 분들이 많았지만 이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 고려인 후손들은 그런 말과 글을 이어받지는 못했지만 전통만은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환갑잔치, 돌잔치,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한복을 입는 모습, 그리고 돌잔치 하는 모습, 또 뭐 음식이라든지 한복, 이런 것들이 우리와 거의 이제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린아이들은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했던 모습, 놀이들이, 놀이들이 거의 뭐 흡사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은 놀이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뭐 이게 했던 놀이들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냥 똑같은 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어떤 문화와 놀이와 그런 어떤 풍습, 다 공유하고 있는, 뭐 그냥 뭐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제 4세대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4세대면,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왔을 때 뭐 3년이 있으면은 그때 뭐 20세가 되면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4세를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돌아가야 됐었던. 그래서 이런 것도 작년인가 이제 법률이 이제 좀 이렇게 제정이 되는,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좀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 고려인들을 위해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우즈벡 사람들로부터도 차별받고 한국인으로부터도 차별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즈벡에서 오신 고려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나라에서도 보면 너는 너의 나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으로 느껴졌는데 한국에 와서도 고려인들은 이방인으로 느껴지더라. 어디에서도 이방인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의 한 공동묘지인데요. 이제 그 강제 이주를 당한 1세대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묻힌 고려인 무덤인데 그 무덤에 관해서 한번 영상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 떨어져 홀로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모진 강제 이주 세대의 운명. 이들은 언제쯤 그리운 망향가를 맘 놓고 불러볼 수 있을까? 키르기스탄의 공동묘지입니다. 여기 동선 보면 다 동쪽으로 우리 쪽 동쪽 저기 쪽 그리고서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뜨자니까 고향 쪽이 동쪽으로 이렇게가 모시고 이렇게 머리를 항상 고향 쪽으로 보내달라. 뭐 이분들의 가족뿐만 아니겠지만 5대에 걸쳐서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있었다가 이제 150여 년 전에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신 분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되어서 간도와 또 다시 독립운동을 하러 연해주로 넘어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연해주에 살고 계셨고 그분들이 1937년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다. 스스로 이주하고 싶어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고 조선어가 금지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러시아어로 소통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정착을 하고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시 한반도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유랑의 길, 아리랑 길이 바로 한 15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그 따님에게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세대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오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한국의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이제 따냐라는 분이 있지만 그 또 손자, 손녀 다 이렇게 이제는 다른 데 가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동등하게 대접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려인들의 어떤 독립운동 그리고 고려인들의 지금 그 고난의 어떤 삶 속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경기도 광명인데요. 이 경기도 땅에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착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삶을 같이 함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